제가 맡은 과목은 세법인데요. 일단 오늘 수업이 2020년 첫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세법이 어떤 세법인지 조금 한 30분 정도 이야기 드리고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하고 1년 동안 공부하셔야 될 과목이 세법인데 세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세법은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세법에 어떤 세법이 있는지를 먼저 좀 전체적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렇게 돼요.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세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우리가 이제 취득 관련 조세가 있고, 보유 관련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 관련 조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했을 때 어떤 조세가 부과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 시험에 조세 총론 문제로 우리 시험에 한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조세에는 어떤 조세가 있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는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고, 자,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등록 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조세가 취득세고, 자, 그런데 취득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등록 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취득세만 부과되는지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가 둘 다 부과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분하시려면은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개정된 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게 우리 시험 29회 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세만 부과되고 우리가 등록 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구분하시려면은 우리가 2010년도에 개정되기 전의 법을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2010년도에 우리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등록세,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등록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제?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1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를 취득세 통합을 해가지고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 징수를 하고,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2011년부터는 등록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갑이 우리가 이제 을로부터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가지고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10년도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 2%를 별도로 부과하고, 소유권 등기 사실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 2%를 별도로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 그런데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를 취득세에 통합해가지고 취득세 4%로 통합 징수를 하고,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취득해가지고 지금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만 부과되는 것이지 등록 면허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자, 그런데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경우겠습니까? 그걸 이제 구분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록면허세를 공부할 때 덜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득해가지고 지금 등기를 하면 취득세만 부과되지 등록면허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단순 설명을 하면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금 등기하면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자,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자, 이걸 우리가 2020년도에 등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2010년 취득할 당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따로따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2010년 취득 당시 우리가 취득세만 납부를 하고 우리가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등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취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부과되었지만 등기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 안 됐지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고요?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취득해가지고 지금 등기를 하면 취득세만 부과되고 등록면허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갑시다. 옛날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금 등기하면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록면허세를 공부하실 때 덜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29회 때 나왔었습니다. 29회 때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등기 5개를 던져 놔놓고, 그러니까 등기 5개를 던져 놔놓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물었냐면은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해가지고 5개 지문 중에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은 이런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 아,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잠깐만요. 아, 예. 자, 제가 문제를 잠시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9회 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등기 유형 5개를 던져 놔놓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물었냐면은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잠깐만요. 2018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 자, 이거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가 2010년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 징수를 하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2010년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이기 때문에 취득세로 통합 징수하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었었어요. 이게 29회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에 어떤 세금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조세가 뭡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보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게 뭡니까? 재산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지고, 자,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시점이 필요해요. 우리가 1년은 365일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은 기준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세건자가 지 꼴린 대로 부과하면 되잖아요. 어떤 해는 1월 5일 날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어떤 해는 7월 1일 날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가세건자가 지 꼴린 대로 부과하면 이 가세 질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이 필요해요. 그게 언제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6월 1일. 그러니까 보유 관련,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보유 관련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이 필요한데 그 가세 기준일이 며칠이냐면은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기본 개념으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조세가 재산세고, 근데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보유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뭐가 별도로 부과됩니까? 예,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게 재산세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세법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산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재산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기준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주택 공시가액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얼마? 6억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가액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재산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부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6억이 아니고 9억을 초과했을 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좀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가가지고 자세히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고, 우리가 보유 부동산의 합산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부과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부과될 수도 있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로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 관련 조세. 자, 양도 관련 조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생각을 하시는데,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양도를 했을 때 부과되는 조세는 우리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조세는, 자, 첫 번째,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느냐,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부과되는 조세가 다르고, 두 번째 이때 부과되는 조세를 부담해야 할 자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왜 달라지는 거냐면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득을 가지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게 되면, 자, 누구에게 이득이 발생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양도한 자에게 양도에 따른 이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손해보면서 팔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
내가 3억에 아파트 샀는데 지금 시세가 2억 3천밖에 안 한다. 팝니까? 일단 버텨봅니다. 뭐 할 때까지? 가격 오를 때까지 버텨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버텨봅니다.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인들은 손해보면서 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양도에 따른 이득이 발생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한 자에게 양도에 따른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뭡니까? 자, 제가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법인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된 양도 차익이 개인의 양도 차익이냐 법인의 양도 차익이냐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의 양도 차익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거고, 우리가 개인의 양도 차익인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양도 소득세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것만 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종합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언제 종합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참고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험에 자주는 아니고 한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설명 들어보시고 이해되면 참고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이후로부터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5년에 한 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참고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다시 재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시험에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 어쩌다 혹시 나올까 말까 하는 이야기들은 설명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덮어놓으시면 돼요. 덮어놓으시면 되지 그걸 굳이 집에 가가지고 이해하려고 매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이해된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면 참고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건너뛰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은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가 개인의 양도 차익이, 자, 첫 번째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으로 발생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수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수시로 한다면 이 사람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뭘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발생된 양도 차익은 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이기 때문에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고요. 사업 소득은 종합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양도 차익이 비계속적, 비반복적, 비사업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한번 팔았다고요. 우리처럼. 여러분들 부동산 몇 년에 한 번 팔아봤습니까? 저는 3년에 한 번씩 팝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좀 싫어해요. 아, 제발 이산 좀 그만 가자입니다. 근데 3년마다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양도세를 공부하시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간주해가지고 양도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3년마다 팔고 이사를 다녀요. 세금 안 내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깊은 뜻을 모릅니다. 제발 이사 좀 그만 가자 듭니다. 나보고 한 이야기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다른 집에는 한 페이지 나오는데 우리 집은 3페이지 나온답니다. 부끄럽답니다. 하여튼 나는 세금 안 내려고 다닌 건데 하여튼 이제 그거는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양도 차익이 비계속적, 비반복적, 비사업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우리가 업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단순한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유상 양도했을 때는 우리가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한 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발생된 양도 차익이 개인의 양도 차익이냐 법인의 양도 차익이냐에 따라 첫 번째 부과되는 조세가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양도 차익인 경우에는 계속적 비계속적이냐 반복적 비반복적이냐 사업적 비사업적이냐에 따라 우리가 소득의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한 5년에 한 번 정도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대부분 어디만 물어보냐면은 여기만 물어봐요. 양도소득세 위주로 시험 출제를 하지 법인세는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을 때의 종합소득세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양도소득세만 집중하시면 뭐 합격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속 정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상속 정려 기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양도한 자에게는 이득이 없고 무상 이전 받은 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자에게는 이득이 없고 무상 이전 받은 자에게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양도한 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무상 이전 받은 자에게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무상 이전 받은 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속세, 정려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하고 정려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언제 상속세를 부과하고 언제 정려세를 부과해요? 뭐 정답도 들리고 2% 부족한 정답도 들리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세무사한테 상담을 하러 가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정려받으면 정려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하는 세무사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의 어떤 편법적인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리가 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 이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법상 기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법상 기준은 우리가 생존 상태의 무상 이전이냐 우리가 사망으로 인한 무상 이전이냐에 따라 우리가 상속세, 정려세 부과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갑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려세를 부과하는 거고, 우리가 갑의 사망으로 갑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세법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법률상으로는 정려를 받았지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유정 아니면 사인정려 이런 것들. 우리가 유정이라든지 사인정려는 법률 행위는 정려예요. 그런데 유정이나 사인정려는 사망으로 인하여 정려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유정이나 사인정려는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법률 행위는 정려이지만 정려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야 세법을 공부한 거지. 상속은 상속세, 정려는 정려세. 이거는 세법 공부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에서 이제 기초 개념으로 아셔야 될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느냐, 자, 소유권을 유상양도하느냐, 무상양도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 부과되는 조세가 다르고, 이때 부과되는 조세를 부담해야 할 자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셔야 될 거. 상속세 정려세는, 자,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입니까? 양도 관련 조세입니까? 요게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 학개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 이걸 한 번씩 물어봅니다. 29회 때, 30회 때. 그러니까 29회 때, 30회 때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봐봐요. 29회 때 1차 합격해놓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 30회 때, 아니면 29회 때, 이제 어떤 분들이 당황을 하셨냐면은 1차만 공부하고 시험장 갔는데 학개론 문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세법 수업 들었으면 다 바로 찾았을 건데 세법 수업 안 듣고 1차만 공부하고 가신 분들이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학개론 문제에서 가끔 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질문, 상속세 정려세는 이걸 양도 관련 조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도 관련 조세로 오해하신 분들은 뭐를 놓쳤냐면은 이걸 놓쳤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만 소유권을 무상 양도하면 양도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무상 이전 받은 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잖아요. 자, 그래서 상속세 정려세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상 양도시 부과되지만 그 조세를 누가 부담해요?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정려세는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예요.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상속세 정려세는 무상 양도시 부과되지만 그 조세를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세 정려세는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는 유상 양도를 전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조세들 중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는 양도 소득세가 양도 관련 조세지, 상속세 정려세는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 취득 관련 조세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로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자, 뭐를 추가로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추가로 공부하셔야 돼요. 조세 총론.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에서 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우리 시험 출제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되는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총 16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2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문제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1문제 나올 때도 있고 30회처럼 3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평균적으로 3문제, 등록면허세에서 평균적으로 1문제, 우리가 재산세에서 평균적으로 1문제, 종합부동산세에서 평균적으로 1문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1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평균적으로 5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1문제 나오면 양도세가 5문제 나오는 거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문제가 출제 안 되면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16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려면은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80에서 85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셔야 되고요. 근데 뭐 중개사법은요,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웬만하면 이 점수 나옵니다. 웬만하면 이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만 좀 하시면 되냐면은 문제 풀이 경험만 좀 쌓으시면.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뭐 별 게 없습니다. 대단한 게 없습니다. 무슨 조금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중개사법은 봐봐요.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에서 26문제가 나온가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에서 14문제 해가지고 토탈 40문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중개사법이 26문제가 나오고 중개실무가 14문제 해가지고 여기 아마 40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웬만하면 이 점수가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개사법 법조문이 58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58개 조문을 가지고 26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뭡니까? 물반 고기반입니다. 공부해야 될 조문이 58개 조문밖에 없다고요. 그 58개 조문을 가지고 26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게 뻔해요.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법 조문이 58개 조문밖에 안 되는데 26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합니까? 말장난을 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셔야 되냐면은 어떻게 말장난 치는지만 알고 계시면 이 점수가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중개사법은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 그러니까 공법에서 50점 정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 지적법, 세법에서 60점 정도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 60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작년 3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법만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는 시험 볼만 했습니다. 공법 같은 경우 작년에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쉬운 문제가 너무 쉬웠었습니다. 작년에 공법이 어렵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쉬운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 점수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차는 대부분 다 수월하게 합격을 하셨어요. 실수만 안 하셨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법이라는 과목이 최근 4년 동안 계속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법은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점수를 높게 잡으시면 안 되고 좀 낮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세법을 공부를 해보시고 세법이 공부할 만한 과목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16문제 중에서 10개 이상을 목표 점수로 잡으시면 되고요. 세법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 7개 정도를 목표 점수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개냐면 8개 내지 9개. 최근에 세법 시험 난이도를 봤을 때 이 정도를 목표 점수로 잡는 게 좀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세법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16문제 중에서 8개 내지 9개 정도 답을 찾으시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은 이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4월 달까지는 일단 수업은 다 들으십시오. 수업은 다 들으시고 집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세법 공부 해야 됩니다. 수업만 듣고 합격 못 합니다. 수업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 꼬시려고 하는 말이고 학원 등록하라고 하는 말이고 수업만 듣고는 합격 못 합니다. 수업 듣고 집에 가가지고 최소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은 꾸준히 공부하셔야 중개사 공부 합격을 해요. 세법을 3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일 3시간씩.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세법 수업 들었으면 집에 가서 보통 우리가 가장 좋은 모양새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은 과목 집에 가가지고 수업 들으시면서 이해된 부분만 한 1시간 정도 복습하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시간을 가지고 민법 개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 끌고 가다가 이제 5월 달부터는 전체 과목을 공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가장 좋은 모양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집에 가가지고 세법을 공부하든 민법을 공부하든 개론 공부를 하든 하루 3시간씩은 꾸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6과목 동시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중개사 공부는 얼마만큼 꾸준히 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공부 양이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탄력 받아가지고 12시간 공부하고 화요일은 힘들다고 그만 안 하고 이런 것보다 하루 1시간을 하든 꾸준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보니까 공부를 떨쭉날쭉해요. 하루는 막 12시간 하다가 그 다음날 힘들다고 뭐 합니까? 친구하고 정자해변에 가서 놀고 계십니다. 놀다 보니까 또 재미있거든요. 그 다음날 또 놉니다. 그다음 한 2, 3일 놀다가 다시 이제 반성을 하고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떨쭉날쭉 하시면 안 돼요. 꾸준하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1달부터 4월 달까지 세법은 일단 수업은 다 들으셔야 되고죠. 수업은 다 들으셔야 되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취득세, 양도세 2개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5월 달 마지막 이론 수업 들으시면서 전체 범위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억하나 5월 달부터 기억하나 7월 달부터 기억하나 답 찾을 가능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는 뭡니까? 미리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듣고 본격적인 공부는 5월 달부터 하시면 돼요. 대신에 취득세, 양도세는 미리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달에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잡으시면 올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면은 취득세, 양도세에서 8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출제되는 문제만 답을 제대로 찾으시면 이 목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메꾸시면 됩니까? 나머지는 한 번으로 다 찍으시면 돼요. 나는 취득세, 양도세 위주로 공부했는데 7월 달에 되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른 파트를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시험장 가가지고 나머지 취득세, 양도세 나머지 문제들은 뭡니까? 한 번으로 다 찍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삼모사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는 3번 찍고 모르는 문제는 4번 찍고 그렇게 합격하시면요 희한하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답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조삼모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답이 3번, 4번 사이에 답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30회 시험도 3, 4번 찍으신 분들은
운 좋게 합격하실 거예요. 1번, 5번 찍으신 분들은 한 해를 더 합격을 밀어놓으셨습니다. 조3, 모3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3번, 모르면 4번 찍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봐봐요.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출제되는 문제 8개 중에서 한두 개 틀리더라도 나머지 3번 다 찍거나 나머지 4번 다 찍으면 오직 객관식이기 때문에 최소 한 문제, 운 좋으면 2문제 걸려듭니다. 그럼 뭡니까? 8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보려 그러지 마십시오. 다 보려 그러지 말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2개만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수업만 들으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법 진도를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세법이 우리가 수업이 2주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는 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주에 한 번이면 우리가 이제 2달 기준으로 제 수업은 4주고 시간으로 따지면 16시간입니다. 그럼 이 16시간을 가지고 전체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쇠가 빠지게 달리거나, 제가 근데 쇠가 빠지게 달리면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수업을 못 따라와요. 그럼 집에 가면 뭡니까? 복습할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있어야 복습을 하지. 그래서 이제 이 전자의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1, 2월은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2월은 요 전체 파트를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한 개 파트를 제가 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1, 2월은 요 조세 총론, 취득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이렇게 3개 파트만 강의를 할게요. 요 3개, 그러니까 보유 관련 조세는 1, 2월 과정에서는 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공부가 처음인데 전체를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속도를 내서 달리면은 달리는 저도 힘들고 따라오시는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은 우리가 뭐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요 보유 관련 조세를 빼고 이렇게 3개 파트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은 보유 관련, 그러니까 3, 4월은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이렇게 3개 파트가 들어가고, 조세 총론은 3, 4월에서는 빠집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은 전체를 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의 출제 비중이 많은 파트들은 1, 2, 3, 4, 5, 6 3번 반복을 하는 거고, 출제 문항수가 낮은 파트들은 우리가 1, 2, 3, 4, 5, 6 중에서 2번만 반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 강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그 학원에서 이렇게 프린터로 나눠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잠시 휴식하셨다가 여기 조세 총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갈게요.